아니, 저 둘이 아는 사이야? 저 뒤에 아줌마가 아는 사이냐고? 뒤에 오신 거 처음 봤죠? 선배님 처음 뵙는 거 같아? 어? 마이크 하라고? 아니, 뭐, 녹음하면 오래지다는데. 아니, 영천초등학교 강의한 지가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올리고 있더만. 유튜브만 올리면 많어. 어? 걱정했다고? 아니, 지난주에 뭐 영천에 급식을 안 한다며? 아니야? 지난주에 급식 안 해서 애들 일찍 오기 때문에 강의들은 못 온다고 너가 했잖아. 안 했어? 그래? 왜 이래 덥노? 아이씨. 뭔가 하여튼. 지금 에어컨 온도 몇 도고? 어? 근데 왜 덥지? 이게 좀 이상해요, 지금 에어컨이. 어? 근데 좀 이상하게 있나 봐요. 아니, 누가 어디 방송국에 쓰는 마이크 좀 구해오면 좋은데. 방송국에서 개그맨들 연기할 때 보면 딱 붙어 있잖아, 이게. 맞죠? 나는 이제 뺨이 쏙 들어가가지고 테이프 못 붙여. 오늘도 누가, 아까 우리 범호동 엄마들이 저보고, 아까 주차장에서 만나가지고, 오늘도 눈이 퉁퉁 부었다 하면서. 아니, 누가, 어떤 아줌마인지 애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하트 부족하면 내한테 자꾸 난리잖아. 그래가지고 처음에 올 때는 계속 거절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옛날에 내 애니팡에 완전 꽂혀가지고요. 애니팡 1세대인데 또 이놈의 카카오 기반 게임들은 자기 안에 저장된 친구들하고 경쟁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쓰잖아요. 저는 지금 제 카톡 친구가 1,400명인데 누가 보낸 걸 내가 잘못 이렇게 보니까 뭐 프렌즈 팝콘인가 지랄인가 있어가지고 그걸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내 위로 막 엄청나게 많은 거야. 우리는 또 경쟁하면 또 미치잖아. 그래가지고요, 프렌즈 팝콘을 하는데, 이거 하다 보면 기본 2시, 3시야, 새벽에. 혹시 심야에 뭐 메시지 날라가거든. 특별히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하트 하나가 필요해서 내가 날린 거야. 네, 누군지 잘 안 보이거든요. 이 노안이 와서 이게 뭐야, 누군지 안 보여. 하여튼 무조건 누르면 제가 저장된 전화번호 대부분 아줌마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에요. 제 강의 듣거나 뭐 혹시 새벽 2시에 뭐 날라가거든. 아, 이 인간이 하트 하나가 필요해서 가는구나. 특별한 다른 마음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 근데 1,400명이 저장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프렌즈 팝콘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저보다 최소 20살 이상 젊은 우리 교회 조카들, 30대 초반 애들하고 우리 제 강의 듣는 엄마들 이제 뭐 40 전후죠. 얼마나 귀신같이 하는지 뭐 하여튼 내가 미친 듯이 지금 보름인가 한 달인가 해가지고 아직 랭킹이 15위밖에 안 돼. 그 15명을 따라잡아야 내가 이걸 졸업하는데, 그래가지고 요즘 막 이 침침한 눈으로 계속 이거 보고요. 이거 돋보기 끼고 막 이래가 막 이카니까 에너지가, 이 그림도 작고 이렇잖아요. 아이패드로 하려니까 제 아이패드는 통화가 안 되는 아이패드거든. 와이파이 버전
번호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는 안 돼. 저절로 꺼져. 그래서 이거 들고 하는데 요즘 하여튼 거의 병적으로 여기 집중해가지고 우리는 한 번 딱 꽂혔다 하면 이거 미친놈처럼 하거든요. 겨울 방학 때도 제가 우리 아들이 추천한 PC 기반 게임 미쳐가지고 내가 그거 끝까지 가면 한 2-3달 걸리거든요. 밤새워 가면서. 그래 학기 초에 내 건강을 굉장히 잃었어. 강의 시작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제하는 바람에 이제 좀 회복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제 몰골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짜증 잘 내더라도 좀 봐줘야 돼. 게임 잘한다고 이러면 막 짜증 나거든요. 다행히 이것들이 하트를 5개만 딱 줘가지고 하트 다 떨어지면 대책이 없죠. 그리고 이건 또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닳더라. 이 게임이. 그리고 좀 하면 배터리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하다가 그만 하루는 하트가 없어가지고 너무 하고 싶은데 우리 모기님한테 하트를 하나 보냈잖아. 이 초대 메시지, 게임 초대 메시지 보내면 내한테 하트가 하나 생기거든. 그랬더니 모기님이 저 또 꽂혀가지고 일을 안 하고 아니 용천천하고 강의한 지가 언제예요? 지난주잖아? 맞죠? 지난주예요? 열흘이네. 열흘 지났네. 근데 아직도 그 강의를 안 올리고 있다니까. 아니 정신병자처럼 계속 익하고 있어. 그러니까 모기님이나 저 같은 사이코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런데다가 그래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제가 못 왔죠. 저 지금 이 엄마들하고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산 지 13년째인데 내가 해외 선교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강의를 빼먹은 게 지난주가 처음이에요. 그 지난주에 오셨다고 부끄러워하신 분들은 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농담이고요. 죄송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어요. 그래 아까 요 아들 둘맘님하고 아는 척하던 그 뭔데요? 애들은 한 반이에요? 아니 처음에 그때 혜리 씨하고 어떻게 만났냐 여쭤서 말씀하셨을 때 아는 언니가 있었는데 네. 아는 언니 뭐라고? 요 알아야 보인다 하고 저도 어떻게 알게 됐냐고 여쭤보셨어요. 중간 매개다 이 네. 말이지. 저분이 다리 징검다리요. 그래가지고 이래 둘이 알게 됐다고. 근데 징검다리 엄마는 이제 오고 애기 그러면 유치원 다니는 애기가 있나 봐요? 그리고 큰애는 1학년도 있고 또 유치원 다니는 애도 있고 용천 다니고요. 그 옆에 분은요? 용천 1학년이에요? 그래. 또 여기도 처음 왔네요. 용천이에요. 소희 씨는 오늘 자전거 타러 안 갔어? 더워서? 비 와서 가이고? 4대강 사업 해가지고 다 국토로 개판 만들어놨는데 자전거 타는 분들에게는 좀 좋더라. 맨날 강정보까지 간다 해서고 그 뒤에 분도 처음 봐요. 같이 왔어요. 아 그래요? 용천 3학년? 한샘? 한샘? 1학년? 집이 어딘데요? 아 그래요? 한샘은 제가 작년에 갔는데 그때는 가면 학교 안 다녔구나 애기가. 그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용천초등학교 강의가 제 1학기 마지막 그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인데 원래 약 60개 초등학교 가는데 1학기 때 한 40군데 가죠. 용천이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어. 저 강사는 지 이야기만 한다 하면서. 그럼 지 이야기 하지 그럼 남 이야기 하나. 아니 자기 이야기 안 해서 지겹잖아요. 강의를 잘 들어보라니까. 아니, 생전 이런 경우 또 처음 보네. 저 평점이 엄청 높거든. 엄마들 다 감동받았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아마 교원 언니인가 봐, 내 생각에. 그래, 교육청 찔렀어요. 그 교육청에서 경고 왔다니까, 전화. 선생님이 자기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하고, 특정 업체를 비판한다 하던가, 아마 그런 것 같아. 교육청에서 경고가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 이제.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전화가 또 교육청에서 왔는데, 학부모 역량강화 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영천초등학교로 실사를 나왔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한다는 거야. 내 몰래 2명이 와가지고, 이분들도 이제 그 학부모 역량강화 센터에 일하는 학부모죠. 근데 2명이 와서 들었는데,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감동적이라고. 이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그 민원이 들어와서 자기들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아무 문제 없고 강의 내용이 너무 좋고, 또 민원 중에 하나가 교육청에서 발간한 교재대로 말하지 않는데. 근데 그래서 그분이 들어보니까 교재대로 하진 않지만 교재 내용이 다 녹아있더라 하면서. 세상에 내처럼 강의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가 주말에 자기 친정에 가가지고 친정 남동생 애가 5살이래. 그래가 막 열변을 토했대. 저한테 들은 이야기를. 어릴 때 그림책 많이 읽어주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요. 이게 뭐라 하지? 전화위복이죠, 전화위복.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누구? 어? 유정씨 왔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이, 어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다 복으로 바뀌는 거죠.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또, 교육청에 실사 나오는 일이 없다 해도, 제가 또 주의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더 강의가 성숙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그저 부정적인 것만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원래 제가 교육청에서 하는 강사들이 400몇 명 있는데, 고등학교부터 초등까지, 유치원까지. 그 중에 이제 20명을 선발해가지고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 그래서 티브로드에 올린다고 했죠. 대구에 5군데 지역인가? 티브로드 쓰는 동네 있죠. 남구, 달서구, 서구, 북구, 여기 이제 촬영해서 이제 매일 그냥 자동으로 티브로드 켜면 강의가 나오는 거라. 토요일마다. 거기에 이제 올리는데, 선생님 강의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10월 달에 촬영하러 오겠대. 원래 1학기 때 오기로 했는데, 그죠. 1학기 강의 제가 7월 달 촬영인데, 7월 달에 학교 강의가 없거든? 그래서 10월 달에 동성초등학교 강의에 2시간짜리를 촬영해서 1시간 분량을 편집을 한대. 그러니까 선생님 욕해도 괜찮대.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많은 학교를 다녔지만, 영천에서는 좀 강의를 못한 편이잖아요. 에어컨이 내하고 안 맞아가지고 좀. 신경 쓰고 하느라고, 저는 버벅거렸다고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엄마들이, 지금까지 아파트 밀집지역 가서 많은 강의를 해봤지만, 엄마들 많이 오시잖아요. 신흥도시. 예를 들면, 육아초등학교, 아니면, 다사지역, 이런데. 영천도 이제, 이 단일 아파트를 이제 배경으로 하는 학교니까 엄마들 많이 오셨는데, 그래도, 제가 다니는 학교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우리 카페에 들어오셨어요. 한 40분 오신 것 같아요. 카페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이. 물론 대부분 떠나시겠지만, 이게 자리 잡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하여튼,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그래. 엊그제, 오늘 무슨 금요일이죠? 수요일 저녁에, 수요일 밤에, 우리 아들한테서 카톡이 왔어. 단톡방으로. 엄마, 아빠 잘 지내나? 하면서. 그래, 니나 걱정해라. 하면서. 극하니까 애가 링크 하나를 했어. 링크를, 네이버 뉴스를 링크 시키면서, 이거 보니까 우리 옛날 생각나더라. 하면서.
그래 뭔데? 하면서 링크를 따라가 보니까 40대 어떤 남자가 혼자서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애를 키우다가 힘들었겠지. 그 애한테 엄마가 있어야 됐다는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뭐 전자한테 전화했다가 뭐 대판 싸우고 열받아가지고 예비군 무기고에 파출소 무기고에 맡겨놨던 사냥용 엽총 찾아가지고 애 다니는 학교 가서 애 데리고 나와가지고 둘이 죽겠다고 합천 무슨 터널? 황미산 터널? 황태산 터널? 거기서 인질극 벌였죠. 어제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하더라. 애 풀어주고 와이프 부르라 해고 와이프 나타나고 그리고 그 남자도 안 죽고 자수했어. 난 그 아빠 보면서 잡혀가는 그 아빠를 보면서 속으로 너무 좋아하겠다 싶더라고. 왜냐면 자기 잡혀가니까 이제 애는 마누라가 키울 거잖아. 그 아빠 심정을 내가 알겠다니까. 그 아이한테 자기 그 소중한 아들한테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자기가 뭐 어떻게 부족해서 와이프가 도저히 못 살아서 버렸겠지. 이혼했겠지. 근데 아이는 엄마가 필요하고 근데 아이한테 엄마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 호소를 해도 안 되고 하니까 그 인질 강도를 했는데 내가 그 잡혀간 아빠를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저 아빠 정말 기쁘겠다. 감옥 살이는 하겠지만 애한테는 엄마가 다시 생길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아빠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옛날 우리 가족 같다 하면서 링크 해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화답하기를 요즘은 괜찮다 엄마가 갑이라서 하면서 아유 진짜 끔찍한 일이죠. 제가 학교 강의에서는 잘 이야기 못하는데 그래서 제 첫자리가 생각났어요. 제 34살 때 내게 34살까지 30대 초반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내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때 진짜 절망적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34살 같으면 정말 앞길이 창창하고 젊고 그죠? 어제도 우리 교회 그 조카들 나와서 이렇게 그 간증하는 거 들으니까 34살짜리들 나와서 막 하더라고. 애들 정말 어려워. 와, 나도 저때 저렇게 젊고 가능성이 많은 나이였는데 근데 저는 이상하게 앞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뭐 성경에 나오는 이상한 말들을 내가 좀 안다니까. 바울이란 위대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그 사도가 어느 날 시리아에서도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갑자기 앞이 캄캄했대요. 눈이 멀었다고 성경 표현되어 있죠. 아무것도 안 보였대. 난 그 사람 심정을 안다니까. 그 눈이 멀었다, 앞이 캄캄하다 이 말이죠. 눈이 멀었다는 말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죠. 저도 그래 갑자기 진짜 34살 동안 미친놈처럼 막 내가 한국의 연예인이 되겠다고 막 하고요. 그렇게 막 정신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앞이 캄캄하더라니까. 아무 선택의 여지가 없고 자살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자살할 용기도 없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수요일날 저녁이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아들이 항상 그 첫 자리를 기억하는 바람에 자기 인생이 행복하려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내 인생이 가장 절망적이었던 때를 기억하는 거라. 그게 내 인생이다 이렇게 딱 자기 인생의 자리매김을 거기다 해요. 내가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거기에 딱 못 박혀 있으면 그 이후로는 항상 그보다 낫거든. 저는 이제 제 스승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강의들 말씀 많이 들었는데 지금 20몇 년 동안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알게 된 게 딱 그거예요. 내가 거품이 빠지고 부풀려져 있던 것이 마치 왜 빵이나 이런 거 만들 때 베이킹 파우더 넣죠. 이스트 있잖아. 이스트. 옛날 같으면 뭐 넣더라? 누룩 넣는다고 하죠. 누룩. 뭐 수천 년 전에는 이렇게 화학적인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풀려져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어쩌면 부풀려져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 키도 한치를 못 자라게 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부풀려져 가지고 지식이 들어오면 옳고 그름에 관한 지식이 들어오면 내가 굉장히 높아진다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저도요, 20대 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20대 완전히 뭐 철없는 그런 나이인데, 그때 내가 뭐 세상을 다 아는 줄 알았어. 27살 때, 대학교 4학년 때, 6월 항쟁 할 때. 그 뭐 좀 책 좀 읽었다고. 뭐 세상을 다 아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늘 남들을 가르치고 비판하고 막.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근데 어떤 말씀을 꾸준히 듣다 보니까 내게서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부풀려져 있던 것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라. 그래서 내 인생의 육신적인 시작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은 때지만 제 인생의 그 행복의 시작은 34살 내가 우리 와이프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때죠. 저는 그 자리에 항상 못 박혀 있어요. 그 절망적인 때, 앞에 캄캄하던 때, 내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너무 절망적인데 우리 아들도 이제 엄마 없는 인생이 되는구나 싶을 때, 그때 정말 아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미친놈처럼, 저는 용기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 인질강도 했다니까. 용기가 없어가지고 처갓집에 가서 무릎 꿇고 빌었잖아요. 그 엄동설한 겨울에 1월달에 청도에 있는 처갓집 내려가가지고 앞마당에 애기 외할머니한테 안겨주고, 애가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그 저는 그 앞마당 땅 꽁꽁 얼어 있는데 엎드려가지고 짐승처럼 울었다니까. 짐승처럼. 한 번만 더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날이 제가 죽은 날이에요, 사실. 그날 내가 버림받았죠. 정말 내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거야. 내 진액을 다 짜내서 빌었거든요.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마을이 떠나가도록. 근데 처남들이 와가지고 쪽팔린다고 귀에다 대고 하더라고. 자, 형, 계속 익하면 우리도 못 참습니다, 익하면서. 근데 이것들이 다 총각이었거든? 처남들이. 하나는 해병대 나오고 막 무섭잖아. 둘이 와서 하는데, 어이구, 익하다 맞아 뒤지겠다 싶어. 아, 그럼 계산이 딱 나오대. 그리고 또 우리 장모님은 타고 간, 그때 차도 없었어요. 내 동생이 영업용 택시 하고 있을 때인데, 내 동생 불러가지고, 삐삐 쳐가지고, 내 동생 택시에 타고 갔거든? 우리 그 잠든 애를, 엄마 진짜 뭐 2달 만에 보는데, 엄마를 누려야 되는데, 임마 이게 그냥 안기자마자 잠들더라고, 밤이 깊어가지고. 얼마나 속상하든지. 그래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택시 뒷자리에 우리 애를, 4살짜리 잠든 애를 던져 넣으면서, 김씨 집안하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인연이 없다 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거절당했죠. 그날 제가 내 동생 택시를 타고 저 팔조령을 건너오면서, 그 당시에는 각복을 가는 길이 뚫혀 있지 않을 때예요. 팔조령 터널을 지나오는데 진짜로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났구나 딱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34살 동안 내가 뭐 세계를 변혁시키고 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고 뭐 이렇게 살았던 내 모든 인생이 거기서 딱 결산이 된 거예요. 대차 대조를 딱 내보니까 가장 가까이 사는 아내 하나도 행복하게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구나. 우리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잠든 애 끌안고 막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이러는데,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온하더라고요. 아,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이 회복 가능성이 없구나. 이게 확인됐는데 이상하게 평온이 밀려오더라니까. 그 전까지는요, 전화벨 울리면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 돌아온다는 전화인가 싶어가지고 막 설거지 하다가도 있잖아요. 막 물 묻은 손으로 뛰어가서 막 전화 받고 막. 다세대주택 살았는데 대문이 바람에 덜컹거리잖아요. 그럼 우리 와이프 돌아오는 소린가 싶어가지고 막 온 신경이 막 거기에 발자국 소리에. 근데 발자국 소리가 우리 방문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2층으로 올라간다든지 뭐 다른 데로 가면 그 무너지는 마음, 막 이건 경험해봐야 되는데. 정말 막 그 가슴이 막 조마조마하고요. 막 애가 터지고 조금의 신락 같은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싶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내가 배웠던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대학 때 가서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마르크스를 만나면서 마르크스가 신은 인간의 관념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고. 신은 인간의 관념의 투사다.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물질이 아니니까. 관념이죠, 관념, 신은.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성당이나 교회 다니는 애들 꼬셔가지고 의식화시키고요. 그 비합법 불법 출간물 책 가지고 막 스터디 시키고 이러다가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가고 이랬거든요. 어떤 놈이 신고해가지고. 경대 상대 1학년이 신고했어. 제가 4학년 때
경대 앞에 만든 그 이념서적 파는 서점을 제가 운영했는데 그 서점 와서 인마 이게 책을 사갔어. 경제학과 1학년이. 근데 내가 안 팔았거든. 후배들이 팔았어. 나는 그때 수업도 가고 없었는데 경찰에 인마가 잡혀갔어. 하숙집 주인의 신고로. 저끼리 모여서 공부하다가 그 경찰에서 조사하니까 진술하기를 그 사회대 8호 학번들이 사실은 그 책을 팔았는데 유명한 게 저잖아요. 그래가지고 글마들한테 샀다고 진술하지 않고 그게 정치외교학과 선배님 있는데 그분한테 샀어요. 이래 된 거라. 내가 얼굴마담이요. 그 서점에 얼굴마담. 그래가지고 갑자기 우리 집에 막 형사들 막 10명인가 쳐들어와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들고 와서 제가 잡혀가 버렸어.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이상한 지식,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런 걸 만나서 제가 그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뭐 돌아다니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버렸던 그 하나님이 내가 아쉬우니까 생각나대. 그래가지고 진짜 이 참 비참한 이야기인데 진짜 기도했다니까. 34살 그 겨울에 하나님 제가 죄송해서 굵은 동아줄 내려달라 소리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혹시 남는 썩은 새끼주의라도 있으면 좀 내려보내주시면 제가 그 썩은 새끼주의라도 붙잡고 싶습니다. 이렇게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썩은 새끼주 같은 제 스승을 만난 거죠. 그때 뭐 진짜 보잘것없는 그냥 왜소한 아주 조그만 교회 목사,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이상한 말을 하는 목사.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퇴원했어요. 난 이번에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중환자실에 2번 더 가고 이래가지고 진짜 저는 돌아가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돌아가시면 난 어떻게 살지 고민하고 있었거든. 다 때려치우고 그냥 뭐 가치 있게 살고 이런 거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이제 내가 잘 살아도 칭찬해줄 그런 분이 없으면 난 내 쪼대로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뭐 이런데 안 돌아가시네 또. 그래가지고 어제 퇴원했어요. 뭐 완전히 건강해진 건 아니지만 이제 80 넘은 노인이니까 그죠. 건강은 뭐 계속 그 정도 상태겠죠. 근데 하여튼 살아계시기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를 이렇게 사람 만드신 분이, 저를 인간 만드신 분이 좀 살아계셔야 제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도 가서 좀 이렇게 보고도 하고 재롱도 떨고 그럼 칭찬도 듣고 이럴 텐데 싶어서. 그래 하여튼 이번 주 중에 일어난 가장 제가 행복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이 엽총 인질극을 링크하면서 우리 첫자리가 생각나게 한 거예요. 첫자리만 생각하면 행복해지죠. 우리 아들은 4살 때 일인데 모르잖아요. 제가 근데 우리 아들 자라면서 내가 아들 앞에서 우리 집에 저한테 놀러 오거나 상담하러 오는 뭐 교회 조카들이나 후배들한테 항상 제가 우리 아들 일부러 불러내가지고 옆에 앉혀놓고 거실에 앉혀놓고 이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니는 엄마 아빠도 버렸다 사실은. 엄마도 애를 버렸잖아요. 저도 사실은 마음으로 버렸어요. 자살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내가 살자니 애 데리고는 내가 살 능력이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항상 애 고아원에 보내고 내 혼자라도 다시 운동권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사실은 어떤 상황이 되면 그죠? 우리가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살만할 때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들 뭐 절망적인 뭐 암, 사기 이런 진단 받아보라니까. 그럼 옆에 누구면 귀찮다니까. 다 아무 생각 없어져요. 인간이 이렇죠. 우리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 아이를 사랑한 것 같지만 정말 어떤 상황에 가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애는 뒷전이 돼요. 근데 뭐 잘 모르면, 자기를 잘 모르면 어떻게 아이를 때려요? 뭐 이런 소리 하는 이게 정신 나간 옆에 내가 있어.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데 하도 충격받아가. 10여 년 전에 우리 모기님 만난 강의에서 성서학부모회라고 지금 마을개업하는 거 있죠. 우렁이 밥상 마을개업하는 곳인데 거기 그 공부방 하죠. 거기 가서 이제 한 10몇 명 있는 엄마들한테 강의를 할 텐데 서울에서 내려온 6살짜리 엄마가 하는 말이, 제가 강의를 하다 뭐 애 잡은 이야기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애 때리기도 해요.
내가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어릴 때 이거 아직 우리 인생을 충분히 안 살아보면 내가 누군지 모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뭐 물론 뭐 한 100만 명에 한 명은 애 안 패는 엄마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아이를 앉혀놓고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유태인들이 자기 자식에게 항상 자기 삶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유태인들이 지금 이렇게 2천만 명도 잘 안 되는 유태인이 세계 인구의 뭐 몇 프로? 0. 몇 프로라고 하던데 그 유태인들이 노벨상의 23%를 독차지하고 있어요.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유태인들이 놀라운 성취를 보일까 하고 많은 연구자들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뭐 그 중에는 뭐 때문에 그렇다 하브루타 때문에 그렇다 해석하고 또 하브루타 수업한다? 그게 아니고요. 유태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의 성공과 실패를 자식에게 그대로 늘 들려줘요. 그러면요, 그 자식은 아버지의 성공과 실패에다가 자기의 성공과 실패를 얹어서 또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인생을 유전하는 거라. 그래서 그걸 모은 것이 성경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가 또 유태인들은 특별한 게 이제 독특한 것이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죠. 자기들의 신 여호와. 그래서 자기들의 신과 관계가 좋을 때는 이렇게 복을 받았고 관계가 나쁠 때는 이렇게 실패했다. 이걸 늘 이렇게 자기들대로 자기 인생 그렇게 해석하고 그걸 계속 그 후손들에게 유전한 거죠. 유전. 이게 그 유명한 토라죠. 토라. 그 좀 넓게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 그 유태인들은 계속 인생을 유전받는 거예요. 실패와 성공을 유전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교훈이 되는 거죠. 이 놀라운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면 들어요? 지겹잖아. 왜? 거기에는 자기 죽음이 깔려 있지 않아서 그래요. 업적만 있지 실패는 잘 없거든요. 이상하다니까 자기 죽음이 있으면 실패와 성공을 같이 유전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자랑만 유전하고 그렇죠? 우리 가문의 족보 같은 거 보면 뭐 그 정승판사한 것만 기록에 남지 거기서 뭐 바람 피우다 해고 당한 거 이런 건 기억이 안 남는 거죠. 이런 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관점은 자기들은 신이 있기 때문에 신 앞에서 항상 자기들 실패도 그 자손들 유전하는 거죠. 저는 이제 제 스승을 만나서 이 노하우를 배웠잖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항상 유전받았어요. 특별히 실패를 더 많이 유전받았죠. 저는 23년 동안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항상 우리 목사님은 자기 실패를 자기가 가장 부끄러웠던 이야기를 우리한테 평생 했어요. 자기가 31살 때 신학교에 자기 스승, 영적 스승이고 자기한테 장학금을 주고 그죠? 자기를 키워준 그 스승하고 무슨 교단에서 무슨 분쟁이 생겨가지고 자기 오름 때문에 노인들이 불의하다 이래가지고 31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가 스승과 싸워서 자기가 속해있던 교단을 완전히 반토막 내고 투표해서 결국 한 표 차이로 이겼대. 근데 그 스승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교단을 해체하고 미국으로 이민 갔대요. 그 할아버지 원로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우리 앞에 늘 했어요. 자기 실패에 못 박혀 있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 말이 인격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그거죠. 부끄러운 곳에 못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유전받으니까 저도 내 아들에게 항상 제 실패를 간증했죠.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아들은 우리 여러분들도 아이들 키울 때 엄마는 초딩 때 이렇게 공부를 잘했어 이러면 이게 망하는 거라 이제. 그래서 입지전적으로 성공한 부모들이 보통 자식과 관계가 나빠. 왠 줄 알아요? 나는 이렇게 입지전적으로 성공했는데 니는 뭐 하고 자빠졌노 인간 쓰레기야 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 이제 애는 갈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자식 밑에 훌륭한 자식 잘 안 나온다니까. 성공한 부모 밑에 참 어려워요. 저도 그럴 뻔했죠. 아빠는 임마 친척집에 얹혀다니면서 초등학교를 6군데 다녔어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애는 뭐 할 말 없죠. 아빠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스케키 장사를 했어. 이렇게 하면 우리 애는 대학 다니면서 가해도 한 번 했거든. 잠순이 엄마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 우리 애 서울로 대학 가니까 우리 자기 애 수학 과외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뭐 애 데리고 막 갈락했다니까. 근데 이놈이 얼마나 포시로 빠졌는지 그
과외하면 고액과이잖아. 내가 또 수학 공부해서 잠수내서 글을 쓴 게 한두 번이에요.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잠수는 엄마들 뭐 저는 완전히 막, 여러분들 잘 모르지. 당시 잠수는 1세대들한테 저는요, 신적인 존재예요. 진짜 전설적이라니까? 그리운 번님 어떤 도시에 뜬다 하면요, 실화예요. 내가 옛날에 창원에 딱 간 적이 있어요. 창원대학교에서 수학 체험전 한다고. 우리나라 수학 교사들이 모임 수학사랑이라고 있어요. 수학사랑이라는 사이트에서 수학 체험전 하는 거라 전국의 대학을 해마다 한 번씩 돌면서 창원대학교에서 했어. 그래서 내가 창원대학교 수학 체험전 우리 아들 데리고 우리 호쇼시에서 강의 듣는 엄마들 몇 명 데리고 갑니다 하고 내가 잠수는 일부러 몰래 글을 남겼잖아. 그 창원에 있는 잠수 엄마들 다 모였어요. 그리운 번님 뜬다고. 그 진짜 수학 체험전 끝나고 있잖아요. 창원에서 제일 고급 한정식 집에 엄마들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저를 납치해가지고 데리고 간 다음에 새벽 4시까지 나를 안 보내고 계속 질문하고. 이게 싫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이 가치를 몰라서 가지고 내 입으로 내가 이런 말 해야 되고 참. 그래서 제가요, 제 입지전적인, 제 고생하면서 어렵게 크고 중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금융고시에서 아빠는 대학 갔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 아들한테 하면요, 우리 아이는 주눅들잖아요. 4살 때 아빠는 아이스케이크 장사 알바를 했어, 뭐 이런 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다녔어, 이런 거 하면 우리 애는 뭐 할 말 없죠, 우리 앞에서, 제 앞에서. 근데 저는 참 다행히 스승을 잘 만나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 내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 내 마음이 우리 아이의 마음이 되는 유일한 길은요, 내가 내 잘난 것을 아이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 부끄러움을 내놓는 것이다. 이걸 배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앞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열리는 거라. 우리한테 가르쳤으면요, 우리는 또 가르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 여러분들도 그렇죠? 남편이 와서 뭐 잘난 척 하면 딱 재수 없지? 가르친다는 느낌이 딱 들면 기분이 확 나쁘잖아. 그렇다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저도 그런데 누가 나를 가르친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 기분이 확 나쁘다니까. 강의할 때 한 가봐요. 학부모 영양강의 연수는 가보라니까. 은퇴한 교장선생님들 와가지고 막 가르치죠. 그래서 엄마들이 안 가잖아, 지겨워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부끄러움을 내놓고요, 이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열려. 제가 그걸 배워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 키우면서 항상 내가 이걸 실천했죠.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 어릴 때부터 항상 이거 우리 아이 인생의 색이라고. 그래서 아빠의 부끄러웠던 지난날, 실패해서 엄마가 우리를 버렸던 그날, 내 인생이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날,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그때 하늘에서 썩은 동아줄 아니고 썩은 새끼줄 같은 한 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네가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모로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 자기들이 절망적일 때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의 딱 요충에 있죠. 중간에, 지중해 제일 동쪽에. 그러니까 항상 그 옛날 고대 이라크 지역에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이 있었죠. 바벨로니아가 딱 흥하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식민지가 되는 거라. 또 좀 있으면 이쪽에서 이집트가 흥하면 또 이집트에 침략당하고요. 또 이쪽에서 페르시아, 아수르 이런 제국이 흥하면 또 초토화되고, 또 그리스나 로마, 마케도니아 이런 제국들이 흥하면 또 침략당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민족들이 식민지가 됐다가 겨우 해방되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신의 도움으로 이 식민지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 있다가 모세라는 위대한 인도자가 나타나서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걸 항상 성경 보면요,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하나님 마음이죠. 나는 너희를 이집트를 우리말로 하면 애굽이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이걸 계속 유전하는 거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또 12아들에게 계속 이걸 유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라. 유태인들은. 왜? 계속 그 말을 들으니까. 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이집트에서 해방됐구나. 이걸 늘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태인들의 가장 큰 국경일이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에 일곱 개의 국경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국경일이 그 6월절이라고 해요. 6월절. 영어로 패스오버 데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오는데 도저히 이집트는 그때가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거든요. 근데 유태인들은 군대도 없고 종이다, 노예. 그래서 탈출할 방법이 없어. 근데 하여튼 신화적으로 무슨 천사가 나타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 다 죽여가지고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가 너가 나가라, 빨리 나가라 하면서 너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괴롭힌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탈출해 나왔잖아요. 그때 그 천사들이 이스라엘 집은 다 넘어갔대. 그리고 이집트 집만 쳐들어가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마다들을 다 죽였다잖아. 심지어는 동물의 첫째도 다 죽였대. 그게 뭐예요? 패스 오버. 우리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넘어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담장을 넘어갔다. 월담한다 이런 말을 알아요? 일진들 보면 수업하다 말고 학교 월담해가지고 그때 월이 넘는다는 뜻이야. 유월은 패스 오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그날을 가장 성대하게 기념해. 무려 일주일 동안. 우리 가족을 말하면 우리 가족의 유월절은 우리 아이 4살 때 그 사건이라. 그래서 우리 가족은요 항상 그 절기를 우리 가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념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늘 그 이야기 했거든, 울면서. 요즘은 눈물이 잘 안 나지만 옛날엔 정말 눈물 나더라고. 내 온 혼신을 다해서 빌던 그 사건도 생각나고 너무 절망적이고 캄캄하고 또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랐던 그 어린 시절도 생각나고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아이를 잘 키웠나 봐. 내가 뭐 우리 애들 데리고 학교 가서는 어린 서점 다니면서 좋은 어린 책 이렇게 가지고 내가 잘 키웠다 하지. 이거 거짓말이라다 사실은. 요 안 오면 내 진실을 몰라. 물론 그것도 있죠. 그것도 정말 은혜로운 건데 좋은 어린 책 많이 읽혀서 공부 잘하게 된 건 사실인데 진짜 우리 애가 내하고 소통하게 된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이의 그 인생에 유월절을 계속 심은 거라. 아빠 엄마는 인생을 잘못 살았어. 절망적이고 니도 엄마한테 버림받았는데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교회를 다니까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 아이한테는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아빠를 받아주고 네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바람에 우리가 아빠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제가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이걸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게 우리 가족의 유월절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이들 키우면서요 내 인생에 가장 부끄러운 걸 찾아내서 거기에 딱 못 박혀보라니까 나를 딱 못 박고 아이 앞에서 늘 그 이야기를 해봐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아빠 만나서 너를 낳고 행복하게 살게 됐다. 엄마 처녀 때는 어디 사기당해가지고 직장 다니다 번 돈 다 꼬라박고 그때 자살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멋진 아빠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빠가 도와주고 이래가 니도 낳고 하면서 이렇게 내 가장 부끄러운 걸 아이한테 이야기해보라니까. 그러면 남편도 감사하고 아이도 행복해지고 막 이게 내 비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근데 거기서 모든 인류가 구원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추상적이죠. 황당해. 그걸 믿으면 죽고 나 천당 간다 하고. 난 지금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이것 하나는 분명해요. 아, 부끄러움에 못 박혀 있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형벌은요. 그 당시에 주로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 로마가 그때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죠? 로마에 저항하면서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주로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리고 그 조폭 지도자들, 이 반란자들 이런 거죠. 이스라엘에서도 그 로마에 대항해서 많은 반란들이 일어났거든요. 그 반란이 일어나면 주로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 그래서 십자가 형벌은 그 당시에 가장 저주받은 형벌이라고 했어요. 만천하에서 누가 다 보는 데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래 해보라니까. 제가 이번 수요일날 우리 애가 너무 신기하게도 벌써 28, 27 청년이잖아요. 이제 지가 돈 받아서 돈 벌어서 살고 있잖아. 그런데 늘 이 첫자리를 우리 아이가 기억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엄마 아빠를 하여금 오히려 늘 첫자리를 기억나게 해. 요즘은 내가 그래도 좀 인간답게 사니까 좀 잊어버리고 내 잘난 척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난 척을 못하게 만든다니까. 우리 애가 링크 해가지고 바로 뭐 옛날 우리다 하면서 그것도 품이 있는 옛날 우리가 아니고 인질 강도하는. 근데 저는 딱 그 생각이 든다니까. 자, 저 인질 강조하는 저 아빠가 나구나 이렇게. 나도 저 마음이에요 사실은. 우리 아이한테 너무 엄마가 있었으면 했거든. 나는 총 들고 인질만 안 했을 뿐이죠. 사실은 회유하고 협박하고 뭐 다 했어요. 애 데리고 만나가지고요. 아무리 해도 안 돌아오니까 한 번만 이야기하자 하면서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애 안고 나가가지고 있잖아. 4살짜리. 그 카페에서. 내 기대는요, 애가 막 엄마를 붙들고 있잖아. 막 울면서 엄마 다시는 가지 마 하고 막 울부짖기를 기대했어. 근데 인마이 그는 오랜만에 엄마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한번 안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그 카페 막
그 조그만 카페를 계속 뛰댕기는 거야. 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 시나리오는 이게 아니고, 엄마 뭐 붙들고 막 울면서 다시는 가지 마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4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내가 그렇게 애를 보여주면서 이제 그 모성이 호소도 하고, 오만 짓, 내 잔머리 굴려가면서 오만 짓 다 했어. 그래도 안 되더라고. 왜? 희망이 사라지니까. 내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와이프가 희망이 없으니까. 인간이 인간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사이코 같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지 잘난 맛에 살고. 아무 말도 안 듣고. 그 젊은 청년들이, 젊은 아빠들이 위험한 게 그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조언도 안 듣고 지멋대로 사고 치는 수가 있거든. 젊은 사람들 보면. 저도 그랬어요. 주식 투자해보거나 뭐. 우리 와이프 그래서 희망이 없었던 거죠. 누구 말도 안 들으니까. 근데 다행히 그때 제 스승을 만나서 스승이 보증을 하니까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네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상도가 아마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와이프가 딱 듣고 희망이 생긴 거죠. 근데 우리 아들이 고맙게도 그걸 늘 기억하고 있다가 상기시켜주니까 이번 수요일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밤중에 카톡 3명이서 단체 카톡방. 우리 와이프는 안방에 앉아서 카톡하고 나는 컴퓨터 앞에서 카톡하고 우리 아이들은 일본에서 카톡하고. 근데 막 거기서 행복이 발생하는 거예요. 행복은 이렇다고 했죠. 행복은 그죠? 환경과 조건이나 형편과 처지가 나아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면 거기서 이상하게 행복이 발생해요. 이게 행복의 정의예요. 좋은 어린이책을 읽어주다가 아이들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가 예를 들면 그죠? 엄마는 너를 언제까지나 사랑한다 이런 그림책을 읽어주다가 거기서 행복이 발생한다니까. 여러분도 한 마음을 표현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애가 뭐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내가 일단 너무 행복하고 거기서 행복이 발생하는 거죠. 이번 주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서론으로 하려고 하다가 너무 심각하게. 근데 행복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울 때 이렇게 하라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가 내 마음을 소화하는 줄 알아요? 먹히면 돼요. 자,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침에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 안에 와서 먹히죠. 근데 음식이 내게 와서 나와 하나가 돼. 아침에 고등어를 먹었어요. 어떻게 바다에서 펄떡이는 고등어하고 내가 하나가 되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고등어와 나는 별개지. 안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이놈의 고등어가 죽어. 잡혀서 죽죠? 그리고 조리돼. 익히거나 뭐 굽거나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토막 내죠? 그리고 그걸 젓가락으로 작게 분해해서 입안에 집어넣어. 무슨 말이에요? 내 입보다 작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아이가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보다 작아져서 아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자, 들어가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소화되죠. 음식을 먹었어요? 이빨, 침샘이 분비되고 이빨로 으깨고 그 다음에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가죠. 그럼 위에서 또 위 주름이 음식물을 다 이렇게 뭐랄까 작용을 하죠. 그래가지고 전부 음식을 액체화시켜. 그래서 소화된 것은 다 당이 돼. 아침에 먹었던 고등어가 당으로 변화해서 내 생명이 되는 거라. 자, 이제 나와 하나가 됐어요. 고등어가 내가 하나가 됐다니까? 부인할 수 있어요? 물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등어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고등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고등어하고 고등어의 영양분을 분해할 수 있어요?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것이 이렇게 화학적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 내게 와서 내 생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거죠. 저는 오늘도 우리 와이프가 3일째 끓여놓은 김치찌개를 또 데워가지고 안 쉬려고 하니까 막 처음에는 한 냄비에 국이 이렇게 수면 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얼마나 짜겠어요. 그래도 먹어야 내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하니까 밥 반 공기 그 김치찌개 꼭 돼지 연물 같은 김치찌개에 내가 밥을 말아가지고 꾸역꾸역 먹고 왔어요. 이게 소화돼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라. 이렇죠. 자, 인격적으로 똑같아요. 내가 아이에게 내 마음이 전해지려면 내가 먹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먹히라고 하니까 우리 애가 무슨 식인종이가 또 이렇게 말 안 하겠죠. 문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알아듣잖아요. 예수가 자기를 먹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기 무슨 우리 보고 식인종이란 말이고 어떻게 자기를 먹으라고 하나 이렇게 말했어. 그 2000년 전에 위대했던 똑똑한 사람들도 못 알아듣던 말을 여러분들은 지금 알아듣고 있어. 아, 내 인생을 잘게 쪼개서 음식을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조리할 때 잘게 도마 위에서 잘게 쪼개져 입보다 작게 만들기 위해서. 자, 마찬가지로 닌 중요할 때 어디 가노? 어? 입보다 그죠? 작게 쪼개가지고 조리하잖아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입에 쏙 들어가니까. 자,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경험도 식재료예요, 식재료. 내 삶도 이걸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아이 입에 쏙 들어가도록 잘게 쪼개야 돼. 엄마의 위대함, 40살 먹은 엄마의 훌륭한 경험, 자녀 교육에 관한 지식과 정보, 이걸 그대로 애한테 우겨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입안에 안 들어가. 왜 엄마가 아무리 고함 질러도 애들이 말귀를 못 하던지 알아요? 이게 입안에 들어가서 소화되지 않아. 아이보다 작아야 되거든? 아이는 아직 10살의 경험밖에 없어요. 근데 엄마들은 40살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작게, 음식을 도마에서 작게 쪼개듯이 내 인생의 경험을 잘게 쪼개야 돼, 잘게. 저는 제 스승을 만나서 제 스승이 자기 인생을 잘게 쪼개가지고 내한테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이 없는 거지. 부드럽고 잘 익을수록 저항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의 경험을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할 수많은 식재료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요. 이걸 잘 포착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아이들 앞에 아이들보다 더 작아지고 낮아졌어. 그죠? 그런 부끄러운 것들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그걸 받아먹고 소화한다니까. 엄마 초등학교 때는 있잖아. 전학 갔는데 너무 두려웠어. 긴장도 되고. 이런 이야기 해보라니까.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어요. 우리 이런 거 잊어버리고 내 잘난 것만 자꾸 기억해가지고. 남편 앞에서 내가 제일 잘났지. 집구석에 돌아가면 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죠. 하나님처럼 산다는 말이 무슨 신처럼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잖아. 남편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그래서 결혼하면 부부싸움 하는 거라. 왜? 서로가 서로를 뜯어 고치려고. 내 기준에 맞추려고. 이게 하나님처럼 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시끄러워지고. 저도 옛날에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다가 우리 와이프한테 버림받았잖아. 너무 잘난 하나님이라 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와이프가 우리 집에 하나님 됐어요. 저는 그분을 경배하고 진짜로 조금만 내 캣조에 그릇 설거지 하다 그릇 소리 조금만 쨍거리면 내가 바로 뛰어가서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라도 내가 당신을 기분 나쁘게 한 게 있으면 용서해라. 아니 진짜 바로 간다. 그럼 우리 와이프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당장 10,000원 갖고 와 하든지 아니면 당장 100,000원 갖고 와 한다니까. 그런데 바로 지불하고 이제 용서를 받고. 그러니까 집안이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이거 다 배운 거잖아요. 제가 스승한테 배운 거예요. 옛날엔 내 잘난 것, 내 옳은 걸 주장하잖아요. 근데 싸움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두 상대방이 서로 옳을 때 싸움이 일어나. 지금도 안 봐요? 뭐 북한이 ICBM 미사일을 쐈어. 계속 핵을 개발해서 미국 본토를 공략하겠다는 거죠. 근데 북한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내가 우리 초딩들한테 좀 어려운 이야기, 우리 초딩들하고 책벌 수업할 때, 인문학 수업할 때 그런 전쟁과 평화에 관한 이야기 할 때 6월 달에 했잖아요. 초딩들한테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얘들은 이제 뉴스만 보고 엄마 아빠한테만 들어가지고 무조건 북한 놈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었어요. 얘들아, 저 파리바게뜨 앞에 대구에서 유명한 조폭들이 생선회 칼 들고 야구 빠따 들고 막 지금 검은 양복 입고 깍두기들이 여기 수십 명 왔다 갔다 한다고 치자. 우리 불안하나 안 불안하나? 거의 다 불안하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해안에서 계속 미국과 우리나라가 항공모함 갖고 와가지고 맨날 군사훈련하고 있다니까? 저 약한 북한 불안하겠어? 안 불안했어요? 저같이 진짜 약하면 문 걸어 잠그고 혹시 저 야구바트 들고 올라올까봐 불안해가지고. 그리고 조금 힘이 있으면 어떡해요? 여기서라도 뭐 부엌칼이라도 하나 준비해놓고 뭐 혹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겠죠. 이런 거 비슷한 거라.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누가 맨날 한미 연합 훈련을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도 불안해서 익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저것들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핵을 개발한 악의 축이다. 옛날 부시가 그렇게 말했죠. 미국님들이 정말 훌륭한 것이 뭔가 하면 자기들이 가진 핵은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고 약소국들이 가진 핵은 세계 평화를 무너뜨리는 것이래. 참 너무 훌륭한 논리를 가지고 있죠. 이 전형적으로 네가 하면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애들한테 너무 이런 이야기만 강조하면 이거 빨갱이 되니까 내가 적당히 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근데 이런 비판적 사고를 키워야 돼. 싸움은 언제 일어나요? 두 당사자가 오를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황성부터 옛날에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싸울 때도요. 이라크에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저 새끼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석유 자원을 확보하려고 친미 정권을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부시가 재선을 노리고 원래 정치가들은요 항상 자기 정치 위기에 처음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죠. 미국 같으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면 국민들이 단결하잖아.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항상 이 안보 이슈, 그죠? 북한 이슈. 그래서 옛날에 이해창이 대통령 선거 출마했을 때 총풍 사건이 있었어요. 이 정부 여당이 북한에 돈 주고 휴전선에 총 쏘게 했잖아. 그러니까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잖아요. 몰라요? 뭐 수사에서 다 밝혀진 건데 모르는구나. 답답해 죽겠네 진짜. 이런 아줌마들한테 내가 진짜. 그러니까 이라크는 항상 그렇게 이라크 말들은 맞다니까. 부시가 재선을 노리고 이라크하고 전쟁을 일으킨 거야. 그리고 석유 자원도 확보할 겸 다목적으로. 근데 미국 입장부터 들어보면 저 새끼들은 맨날 테러리스트를 보호하고 은밀히 지원하는 테러 지원 국가다. 이렇게 딱 미국 말들은 그렇듯하죠. 9.11 테러를 너가 지원해서 일으켰다. 미국 말 맞는 거라. 이상하죠. 두 나라 말이 맞는데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형수하고 싸운 이야기 했죠. 어머니 말 들으면 32살에 과부 돼가지고 삼형제를 키우면서 자기가 온 청춘을 바쳤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가지고 의사 만들었잖아, 우리 형. 우리 말 맞죠? 근데 여러분들 다 며느리 편이지. 우리 형수 말 들어보면요. 다 찍어서 단칸채빵에 살던 김씨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그것도 옵션 2개나 붙어있는 마음에 드는 시동생이라는 옵션 2이나 붙어있죠. 골 때는 시동생 2이나 붙어있는 형이 의사니까 할 수 없이 옵션까지. 우리 형수는요 처녀 때 800만 원을 저축해서 벌었잖아. 직장생활 해가지고. 그때 시집 올 때 30몇 년 전에 시집 올 때 800만 원 들고 와가지고 비산동 단칸세박에 살던 우리 가족을 처음으로 전셋집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신혼 초부터 계속 피아노 교실을 해가지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을 때 내 학비 되고. 그럼 우리 형수 말 들어보면요. 다 찍어가는 김씨가 시집 와서 내가 김씨 집안을 일으켰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 형수 말도 맞고 우리 엄마 말도 맞아. 이거 골 때린다니까? 그러니까 두 말이 다 맞는데 고부간에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형을 서로 차지하려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라니까. 모든 불행은요, 모든 전쟁은 불행에서 시작되는 불행인데 항상 옳을 때. 부부싸움은요, 남편도 옳고 나도 옳을 때 일어나는 거라.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나는 옳고 저 인간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다 여기까지 갔노? 우리 와이프하고 내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항상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요, 내가 모르고도 잘못하는 경우 있다니까. 우리 와이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지. 혹시 반찬에 대고 내가 표정을 좀 찡그렸다든지. 반찬에 입대면 안 되거든. 그럼 네가 해쳐먹든지 하면 뭐라 할 기라.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해도 사실은 저는 기능이 없어서 못하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데 가끔씩 내가 3일 지난 김치찌개를 쳐다보면서 인상이 찌푸려진다든지 이러면 우리 와이프 기분 나쁜 거지. 그러면 내가 모르고 미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분 나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을 우리 교회 보내라니까. 그리고 우리 말씀 듣다 보면 다 저처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고아와 과부들의 천국이란 말이 있어. 연약한 자들의 천국이란 말이지. 선진국은요, 그죠? 노약자 장애인들의 천국이라 하잖아. 제가 미국 가보니까 유니버설 스튜디오 갔는데 LA에 정말로 정말 장사진처럼 줄이 서 있는데 휠체어 타고 딱 장애인이 오니까 완전히 제일 앞에 가서 프리패스타. 그리고 그 무슨 프리? 턱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게 벌써 20년 전에 벌써, 그죠? 턱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휠체어가 그냥 자유롭게 입장하고 이런.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그죠? 노약자들과 장애인들의 천국이래요. 정말 행복한 사회일수록 뭐라고요?
엄마들의 천국이라, 고아와 과부들의 천국. 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와이프 같은 사람은 완전히 대박 났다니까. 30대에 잠깐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잠깐 우리 한 4살 때까지 잠깐, 그리고 평생을 지멋대로 살잖아. 아까 켰죠, 수요일 밤에 우리 애가 엄마 아빠 걱정하면서 그 링크 하니까, 그죠? 우리 와이프 하는 말이 요즘은 괜찮아, 엄마가 갑이라서 하잖아.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까지 이 한 말 괜히 한 줄 알아요? 오늘 이 책을 지금 말하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책은 프랑스 그림책이에요. 왜 안 나와? 자, 어디 갔노? 책의 제목은 엄마들 이런 거 오면 무조건 확인 누르지. 이걸 반드시 체크 해제하고 확인 눌러야 돼요. 우리 와이프는 맨날 확인 눌러가지고 내가 집에 컴퓨터 가보면 초기 화면에 나는 항상 네이버 해놓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뭐 엉뚱한데 황당하게 컴퓨터 손대면 다 알거든. 그리고 시침이 뚝 뗀다니까. 아무 짓도 안 했다 하겠어. 내가 증거를 들이대면 그때 자백하지. 근데 옛날에는 내가 이런 일 있으면 사이코처럼 추궁해가지고 막 우리 와이프 막 울고 막 이랬거든. 요즘 내가 고까지만 자백만 받고 그 다음부터는 기소하지 않는 거, 기소유예. 누가 치킨너 방금? 그럴 줄 알았다니. 이 프랑스 그림책이에요. 보여요? 2015년 볼로나 라가치상을 수상한 책이죠. 자, 제가 보통 학교 강의 같은 데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림책을 우리가 고를 때 아주 손쉬운 방법이 이제 주옥 같은 상을 받은 그림책 고르는 거 말씀드렸죠. 학교에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너무 시간도 없고 이래서 보통 이제 그림책 하면 이제 미국의 칼데콧, 그 다음에 영국의 게이트 그린어웨이상, 이게 이제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들인데, 자, 이 볼로나 라가치상도 거의 뭐 그 두 상과 마찬가지로 그 세계적인 그림책의 노벨상에 해당하는 그런 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칼데콧은 미국에서 발간된 그림책을 대상으로, 게이트 그린어웨이는 영국이라면 이 이탈리아 볼로나에서 열리는 해마다 이 국제 아동 도서전이 열리거든요. 이탈리아 볼로나에서. 그다음 우리나라 출판사들도 되거가요. 영미권을 제외한 모든 나라로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들도 최근 들어서 2000년대 들어서 이 라가치상을 많이 받죠. 그 대표적인 그림책 중에 옛날에 제가 아이들하고 인문학 수업할 때 썼던 굉장히 창의적인 그림책 중에 마법에 걸린 병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책 안에 막 이상한 뭐 장치가 되어 있고 막 이렇죠. 뭐 병 이렇게 제끼면 막 병 안에 내용물 나오고 막 이런 정말 창의적인 그림책이에요.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 인문학 수업할 때 썼던 책 중에 거짓말 같은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볼로나 라가치상 받은 책이죠. 또 제일 처음 이제 이 라가치상 대상을 받은 그림책은 작가 이름이 내가 생각 안 나는데 무슨 경인데 우리나라 여자가 마음의 집인가? 마음의 집인가 하는 그림책이 있어요. 그 처음으로 대상을 받았어, 라가치상. 우리나라 사람은 처음으로. 2000년대 초반에. 근데 저는 그 그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그림은 폴란드 여자가 그렸는데, 이보나 뭐 어쩌고저쩌고 있죠. 근데 이보나 걔가 우리나라인가 싶었더니, 뒤에 이름이 저쪽이라, 동부 쪽. 이보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그림을 희한하게 그린다? 근데 그림이 좀 뭔가 좀 귀신스러워가지고 무섭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들 수업할 때 한 번도 안 쓰는데 내용은 좋은가 봐. 그래서 볼로나 라가치상을 받았어요. 우리 현정 씨도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저한테 책을 자주 추천하는 편인데 그 이보나가 그린 책을 많이 추천하더라고. 근데 그림이 딱 내 스타일이 아니라 난 막 무섭고 뭔가 이상하게 막 그런 우리나라 작가들이 이제 이 볼로냐 라가치에서
상을 많이 받죠. 그리고 이건 이제 칼데코하고 달리 좀 상을 많이 줘. 몇 분야로. 일러스트로 주고요. 또 논픽션으로 주고, 뭐 픽션으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중에 이게 2015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 볼리오네 라가치상을 받은 그런 그림책이에요. 프랑스 그림책입니다. 제가 전에 프랑스 그림책 또 소개한 적 있나? 있겠지.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은 뭐 글밥 많이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그림책이라서. 밤이에요. 자, 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베란다에서 계속 전화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탔으며, 쉼없이 악기를 연주한 사람도 있고, 힘겨운 시간을 보낸 사람도 있어요. 또 모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점심을 먹은 사람도 있어요. 밤이에요. 밤이에요가 보이나 안 보이나? 이게 왜 여기서 이게 툴바가 어떻게 하면 사라지지? 항상 보기? 항상 보기 체크 안 했는데. 네? 대사가 안 보이잖아 밑에. 이거 항상 보기 안 했잖아. 오이씨. 여기 어떻게 하면 사라지지? 엄마야, 이건 아니고. 그림을 찍어보라고요? 그림에 가면 마우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없어질 낀데. 아는 사람 없어? 자, 다들 정말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느라 아무도 먹을 거리를 사지 못했어요. 천장에는 국수 한 가닥 없었고, 찬장에는 국수 한 가닥 없었고, 냉장고에는 양파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큰일이군요. 거리의 악사 앙드레 할아버지는 어떨까요? 할아버지도 먹을 만한 것이 없어요. 말라빠진 당근 3개뿐이었죠. 앙드레 할아버지는 배가 몹시 고픈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위층에 사는 이웃에게 가보기로 했어요. 작은 완두콩 메달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좋겠군. 자, 위층은 노란색 집이죠. 앙드레 할아버지는 지금 당근 색깔하고 똑같아요. 2층에는 나빌 아저씨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빌 아저씨도 먹을 거리가 거의 없었어요. 저녁에 먹을 달걀 2개와 치즈 1조각 뿐이었어요.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죠? 나빌 아저씨가 말했어요. 당근 3개, 달걀 2개, 그리고 치즈 1조각. 앙드레 할아버지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갑자기 나빌 아저씨가 앙드레 할아버지 팔을 잡아 끌었어요. 3층에 가보자고요. 다른 재료들이 더 있으면 맛있는 그라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리시 아주머니와 산드로 아저씨, 줄리와 릴리아가 사는 집이에요. 나빌 아저씨가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산드로 아저씨 가족은 피망과 쪽파로 무엇을 만들어 먹을지 궁리하던 참이에요. 우리랑 나누어 먹을 것 좀 있나요? 앙드레 할아버지와 나빌 아저씨가 물었어요. 피망하고 쪽파 조금밖에 없어요. 리시 아주머니가 시무룩해서 대답했어요. 그라탱을 만들기에는 아직 많이 모자랐어요. 앙드레 할아버지와 나빌 아저씨, 산드로 아저씨와 리시 아주머니, 줄리와 릴리아는 다 함께 4층으로 올라갔어요. 새로운 재료나 요리법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번에는 클레르 아가씨네 집이에요. 클레르 아가씨네 식탁에는 토마토 5개가 놓여 있었어요. 우리 상큼한 채소 샐러드를 만들어 먹어요.
클레르 아가씨 말에 모두 시큰둥했어요. 조금 추운 날씨였거든요. 이제 맨 꼭대기 층 로진 할머니 집만 남았어요. 무슨 게임하는 소리 같다? 사람들은 줄줄이 로진 할머니 집으로 올라갔어요. 로진 할머니는 부엌 여기저기에서 버터와 우유, 밀가루를 찾아왔어요. 이제까지 모은 것은 당근 3개, 토마토 5개, 피망과 쪽파, 달걀 2개와 치즈 1조각, 밀가루와 버터, 그리고 우유뿐이었어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니 아쉽군.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어요. 로진 할머니와 사람들은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모자란 재료로 무엇을 만들지 좀 더 궁리해 봐야 하니까요.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갑자기 로진 할머니가 벌떡 일어서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옳지. 이 재료들로 파이를 만들면 어때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오븐에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 어서요. 필요한 건 다 있어요. 와, 좋아요. 모두 신나서 부엌으로 몰려갔지요. 꼬마 줄리가 빵틀에 버터를 바르고 나빌 아저씨가 밀가루와 달걀을 섞어 반죽했어요. 로진 할머니는 오븐을 미리 데워놓았죠. 모두 사이좋게 재료를 썰고 다지며 함께 파이를 만들었어요. 소금과 후추를 살살 뿌리고 치즈를 곱게 갈아 올린 다음 파이를 오븐에 넣었어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때 밖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 베란다로 달려가 보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아파트도 저 아파트도 사람들이 모두 맨 꼭대기층에 모여있지 뭐예요? 여기저기 아파트마다 거리마다에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아주 특별한 파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거리에 광장에 큰 길가에 탁자들이 하나둘 놓이고 사람들은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여기저기서 수천 개의 파이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지요. 파이 조각과 함께 사는 이야기도 나누었답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서로 마주보며 마음을 열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내일도 오늘처럼 다 함께 밥을 먹을까요? 밤이에요. 앙드레 할아버지는 아주 멋진 꿈을 꾸었던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 보니 여전히 당근 3개뿐이었어요. 앙드레 할아버지는 다른 곳으로 떠날 채비를 했어요. 그때 계단 위에서 나빌 아저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앙드레 할아버지, 저녁 같이 드실래요? 꿈이 현실이 됐어요. 이 책을 우리 모기님이 추천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용천초등 강의를 마치고 우리 아들 둘맘님 집에 놀러 갔잖아요. 자기 학교 강의하러 갔다고. 나는 맛있는 식당에 데리고 갈 줄 알았더니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 그래서 제가 평생 처음으로 아이파크 2차에 가봤죠. 근데 참 지혜로운 것이 우리 아들 둘맘님이 또 집에 선생님을 초대했으니까 막 맛있는 요리 한다고 막 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너무 바쁘고. 또 음식 준비한다고 시간 다 갈 텐데 아주 지혜롭게 도시락을 시켰어. 그러니까 음식 준비 안 해도 되고 이야기는 많이 나눌 수 있고 참 진짜 좋은 선택을 했죠. 저는 또 2시에 애들하고 우리 인문학 수업도 있고 하니까
그때 이제 우리 같이 다니는 엄마들이 다 모여서 이제 제가 왔다고 이제 모여서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수다도 떨고 이랬는데, 그때 우리 미니리미, 우리 요 제일 앞에 제일 왼쪽에 앉은 분이 미니리미 님인데, 미니리미 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기님이 감동을 받았어. 여러분들 모르죠? 그래가지고 이 책 강의하면 하라고 저한테 추천했어. 미니리미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별로 저는 감동 안 받았는데. 그 지금 딸이 몇 학년이지? 6학년. 미니님이 1학년 때 제 강의를 들었어요. 성명초등학교에서. 저 남구 대명동에 가면. 근데 뭐 괜찮은 강의네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리고 몇 번 나왔나 호세우치? 한 학기 나왔어. 한 학기 나오고 이제 특별히 뭐 어려움도 없고 아이들 잘 크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안 나왔어요. 1학년 때 한 학기 나오고.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작년인가 올해부터 다시 나왔죠. 그 1학년 때 그렇게 이제 우리가 헤어졌는데, 헤어진 건지 버렸는 건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애가 5학년, 6학년이 되면서 막상 아이를 키워보니까 미니리미 님이 그때 이 집에서 아이파크에서 이제 고백하기를, 어릴 때는 이제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런 게 다 이제 아이들이 엄마 말 듣고 해서 잘 되잖아요. 그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큰 아쉬움이 없었는데,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또 아이들 크고 사춘기가 되고 이러니까 내 안에서 이제 아이에게 해줄 뭐가 부족해지는 거죠. 이걸 이제 미니님이 느낀 거라. 아이는 사춘기가 되고 이제 더 이상 어릴 때 뭐 이렇게처럼 아니고 이제 자기 생각이 있고 이래서 이제 말대꾸도 하게 되고 또 아이를 살리는 자존감을 높이는 어떤 말을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하면서 이제 마음이 가난해져서 작년부터 다시 이제 제 강의를 들으러 오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모기님이 들었어. 별 이야기 아니죠? 별 이야기 맞나? 근데 모기님이 거기서 딱 뭔가를 포착한 거라. 아, 우리가 내 인생을 내 마음처럼 경영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떤 시점에 딱 가면, 어떤 지점에 가면, 어떤 환경과 조건에 딱 처하면 내게 부족함이 발견되는 거죠. 아, 나로서는 다 안 되는 어떤 영역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니님은 다른 건 부족함이 없지만 이제 사춘기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에서 부족을 느낀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저는 다른 건 다 없어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격도 개판이고 우리 연구소들이 다 저보고 사이코락 하거든요. 인성 개쓰레기락 하고. 근데 저한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게 하나 있어. 이게 뭐예요? 내가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거야. 이상하게 아이들은 개쓰레기락 하는 놈들이 그러면 네 연구소 그만 나온다 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인데 말고 올래 하면 끝까지 오겠대. 참 이상하죠. 난 지금도 미스테리야. 말 안 들어가 나 자르고 싶거든. 근데 요것들이 막 악착같이 막 나오지 말라고 내가 발로 차가 내 쫓아도 다음날 되면 또 오고 막. 아니 주차장까지 쫓겨났다가도 또 좀 있으면 다른 이모들 손잡고 또 올라오고. 아이들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그죠? 채워주는 이런 삶이 함께 사는 거지. 여기 보면 이 할아버지가 당근 달랑 3개밖에 없어. 그죠? 근데 이거 혼자 자기 팔 힘드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당근 씹어 먹다가 영양실조 걸려 죽어야 되죠. 근데 이상하게 점점 내게 있는 것 그죠? 이거 옛날 우리 연구소 첫 해에 우리 누가 제안했죠? 코코님 오늘 놀러 간다고 안 나왔네. 코코님이 제안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포트락 파티를 했어요. 난 포트락 파티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 근데 포트락 파티라는 말이 있대?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엄마들과 아이들이 각각 집집마다 자기가 준비해 오는 거라 뭘 음식을. 그래가지고 우리 막 요 좁은 공간이 막 그죠? 난리가 났어. 진수성찬이 막 벌어져가지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제 수다 떨고 애들은 놀고 엄마들은 수다 떨고 포트락 파티를 했거든요. 그때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함께 산다는 것은 각자가 가진 소중한 음식들 그렇지만 나로서는 충분하고 완벽하지 않은 이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여기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처럼 이 할아버지가 꿈을 꾸잖아요. 진짜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니까. 노인들이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린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뭐 이상을 볼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처음에 꿈을 꾸는 거죠. 함께 사는 꿈.
그래서 모든 많은 인류의 그 위대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를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출된 많은 사회들이 있죠. 옛날로 말하면 저 노장 사상, 노자나 장자 같은 분들은 그죠? 그 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사회를 꿈꿨어요. 그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무릉도원 같은 그죠? 뭐 그런 거 있죠. 동양화 산수화 같은 거 보면 완전히 막 안개가 자욱하고 막 거기에 막 빨간 꽃이 산에 피어 있고 강물이 막 흐르고 있고 소가 한 마리 누워가지고 낮잠 자고 있고 뭐 목동은 피리를 불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죠. 무릉도원 같은 거. 또 유토피아 이런 사상도 있고요. 또 종교적으로는 다 뭐 극락이니 천국이니 하는 이런 사상도 있고요. 내세 사상 이런 것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그런 사회를 꿈꿨어요. 공산주의라는 사회. 그러니까 철학자들이나 또는 종교인들이나 뭐 똑똑한 인류를 대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를 꿈꿨다니까.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회. 왜냐하면 혼자서는 절대 안 행복하거든.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혼자서. 이상하게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롭다니까. 그죠? 행복은 어떤 건가 하면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삶. 이게 행복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걸 뭐라고 해요? 결혼이라고 하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산다. 이게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다른 여성성과 남성성이 만나서 결혼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거기서 더 비약해서 성장 과정부터 성격, 유전자 모든 것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 사는 삶. 이게 결혼 생활이죠.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라고 성경에서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돼. 행복하지 않아. 누구하고도 함께 살아야 되죠. 혼자 있으면 우울증 걸린다니까. 함께 사는 게 진짜 중요한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뭐 썩 내세울 게 없잖아요. 저를 봐도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맨날 욕하지 뭐. 그렇다고 인내심이 많나? 저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한지 몰라. 어떤 중국 한의사가 가더라니까. 중국 명의가 대전에 나타났다 해가지고 제가 대전까지 내가 갔거든. 진료받으러.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보고 할 때 뚱뚱하게 해가지고 와 이렇게 성질 급한 사람 처음 봤다 하면서 안아봐. 괜히 기분 나쁘대 그때. 그 중국 한에서 불법 의료하다가 감옥 가가지고 일찍 죽었잖아. 중의사는 한국 사회에서 인정 못 받는 거 알죠? 면허가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 엄마들 막 있잖아. 애들 공부 못하고 그러면 중국 유학 보내가 중의사 코스 많이 밟거든. 그 중의는 한국에 와서는 안 통해. 이 한의사들이 딱 그걸 해가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 중국 가서 중의사 돼봐야 소용없어. 중의사 되면 호주 가든지 뭐 유럽 가든지 이래야 돼.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래도 내게 장점이 하나씩 있다니까. 요 장점은 다 모으면 돼. 그 신기하죠? 저는요, 이 개념이 없었거든? 근데 제 스승을 만나서 오케스트라 이야기를 들었어, 오케스트라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는 다 피아노나 바이올린이 되고 싶어 하죠.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으로 치면 무대의 중앙에 서고 제일 주목을 많이 받고 연주 분량이 길고 막 이런 걸 원하잖아. 근데 제가 우리 목사 말씀도 깜짝 놀랐어요. 오케스트라 지휘자 입장에서는 모든 악기가 다 중요하다는 거야. 특히 심벌즈까지도. 나는 심벌즈가 소뚜껑 같이 생겨가지고 저게 악기인가 싶다니까. 근데 두 마디 끝나고 나서 아니면 뭐 곡 마무리 부분에서 심벌즈가 쫙 하고 쫙 올려줘야 곡이 마무리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지휘자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네. 우리 얼마 전에 저 경기도 남양주에서 어떤 부부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상담하러 왔대. 우리 카페에 오늘도 들어와 있던데 그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의 아줌마하고 서울대 음대를 나온 남자인데 둘이 뭐 이상한 내가 보기에 진짜 택도 아닌 어떤 이상한 교파를 다녀.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막 사는데 부부가 너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상담하러 왔대. 유튜브 보고 제 강의를 들었어요. 그 남편이 서울대 음대를 나왔다니까. 그래가지고 뭐더라? 희한한 악기를 과외하더라? 티파니인가?
티파니 맞지? 그다탄데 뭐 이거 있잖아요. 아주 드문 악기지. 팀판인가? 티파니야, 팀판이야. 팀파니? 그거 이상한 악기잖아. 서양 악기 중에서 그렇게 환영 못 받는 악기 없지. 어? 근데 그게 서울대 가기 그리 좋은 악기라네?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이분이 고액과외를 하는 거라. 이야. 아니, 교향악단 입장에서, 서울대 음대 입장에서는 팀파니 전공자도 배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향악단이 딱 완성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계속 있잖아요. 우리가 미성숙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니는 왜 나와 달라? 이렇게. 저도 그랬어요. 나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사기 편하려면 이렇게 생각한 거라. 근데 제가 전혀 다른 관점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됐어요. 다르기 때문에 풍성하다. 뷔페 가면요, 여러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 내 생각에는 저거 떡 같은 거 말로 갖다 온지 몰라. 나는 생전에 젓가락도 안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떡을 좋아하네. 저는 주로 고기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뷔페가 좋다는 거라. 여러 다른 취향의 입맛이 다양한 사람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사회는 뷔페 같은 사회래. 많은 이 음식들이 쫙 전시되어 있어서 나와 다르지만 누구라도 와서 함께 살 수 있는, 굶어 죽지 않는, 배고프지 않는 그런 사회야. 그러니까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야 되죠. 저는 이렇게 처음에 우리 연구소를 만들 때, 그죠? 제가 이런 뭐 만들 생각이 없었지만 어떻게 하다 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여기 있는 책들 봐요. 많죠. 그때 한때 기증받은 한 2만 권을 기증받은 것 같아. 북부도서관에서 3,000권. 그리고 뭐 제 강의를 들었던 많은 엄마들이 애들 다 키우고 나서 어린이서점 호쇼유치에서 샀던 책을 다 기증했고요. 또 잠순에서 저하고 같이 활동하던 분들이 또 이렇게 다 기증해가지고, 그 여기 있는 책도 다 기증받은 거잖아요. 이거 영어책 내가 단 한 권도 산 책이 없어. 이게 몇천 권인데 이거 작은 것 같지만, 작은 저 챕터북 뭐 이 리더스북 다 하면 몇천 권 되는데 이거 다 기증받은 거예요. 잠순의 영어 하신 분들이. 여기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림책 정도만 제가 최근 이제 신간들은 좀 이렇게 매달 얼마씩 구입하는 편에 들고. 근데 이거 다 모아놓으니까 진짜 따뜻한 공간이 됐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다녔던 그 어린이 서점을 나는 재현하고 싶었거든. 우리가 책을 파는 공간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마음껏 좋은 어린이책을 읽고 자랐으면 해서. 그래서 막 하여튼 학습 만화 전집 다 버리고, 그래도 우리 애가 정말 좋아했던 만화책만 저기 있네. 좀 갖다 놨죠. 비빔툰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애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몰라서 그렇지. 저 안에 들어가면요, 고학년용 책, 창비 아동문고라든지 저 얼마나 고학년 책 종류만. 여기 바깥은, 여기는 그림책이고, 여기는 저학년용 책이고 주로. 여기는 영어책이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고학년 청소년용 책. 우리 연구소에 저걸 소화할 인간들이 잘 없어가지고. 책이 좀 아깝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내놨는데 그게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됐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이 녹색 이 파스텔 톤 있죠. 나는 이런 거 모르거든. 근데 희한하게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우리 현숙쌤, 영어쌤하고 어떻게 하디만은 정말 기가 막힌 공간. 사람들이 다 와보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저한테 상담하러 많이 오잖아요. 다른 지방에서 이렇게 와보고 막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멋있나 봐. 근데 와보고 다 하는 말이, 와, 여기 너무 아늑하다. 우리 교회 누나들이나 뭐 다 와보고 다 극하고요. 이 동네 주민들도 지나가다가 미장원 왔다가 뭐 하는 곳인가 싶어가 들어왔다가. 근데 사실은 이 표면적인 환경도 정말 뭐 사람들이 따뜻하다고 좋다 하는데,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요. 내하고 똑같은 인간이 하나도 없어. 그냥 맨날 찍어보고 싸우고요. 어제도 내가 하나 자르고 싶어가지고 막. 근데 이것들이 안 간다니까 내가 할 수가 없잖아. 정말 다르죠. 근데 이상하게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 새로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어요. 맨날 찌르고 보고 싸우고 울고 뭐. 저는 열받으면 또 엄마한테 전화하잖아요. 그지 아래는 또 내가 정말 제일 말 안 듣는 놈 하나 자르려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하고 인문학 책보 수업을 하는데 지하고 1대1로 있으면 뭐 내한테 반말하든지 지랄하든지 내가 가만히 놔두는데 4명 5명이 모여서 수업을 하는데 이게 반말 찍찍하고 있잖아. 내하고 친하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건지 하여튼 얘 장난꾸러기라. 내가 형들하고 수학 수업하고 있어도 지나가면서 문 한번 열어보고 닫고 막. 와, 근데 수업하다 이게 계속 말대꾸를 하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니 때문에 열받아 죽겠다 하니까 니가 고치면 되잖아 이 한다. 지가 고친다 생각 안 하고 내보고 근데 열받아가지고 바로 야들 엄마한테 전화했잖아. 너가 빨리 데리고 가라 하면서. 내가 데리고 가라고 전화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근데 절대로 안 데리고 간대. 근데 열받아가 벌벌 뛰면서 모기님한테 가가지고 니 자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안 자르면 내가 잘린다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자른다 하면서. 아이고 극하니까 이 엄마 또 전화통 모기 이모가 전화하니까 또 막 울고 막 아유 그게 아닌데 하면서 또 막 내 애 또 끌안고 있잖아요. 막 생쇼를 해. 근데 이렇게 서로 다루고 있잖아요. 이런데 이상하게 함께 사라진다니까. 얘가 또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 저것만 전화했는데 나 저것만 전화했더니 알아. 아가 학교 앞에서 전화했어. 상도쌤 하면서. 왜? 하니까 나 수학 98점 맞았어 하면서. 지금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담임이 니 왜 이리 잘 쳐놓겠대. 난 안 믿어져가지고 야 농담하지 말까. 인마 원래 거짓말 진짜 잘하거든. 없는 걸 막 꾸며내가지고 하는데 진짜 환상적이라. 야는 연기자 되면 대성공할 것 같아. 그건 안 믿었다니까. 거짓말 하지 말까 하면서. 내 생각에는 야는 한 70점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근데 모기님하고 저 안에서 뭐 하는지 몰라. 얘는요. 돈도 얼마 안 내면서 저녁 7시 반 8시까지 모기님이 붙잡고 수학 공부 시킨다니까. 절대로 안 봐줘. 나는 극하면요 막 울고 익하면요 나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 가라 하면서 오늘 그만하자 하고 내하고 한 애들은 울면 내가 다 보내줘. 인상이 조금만 안 좋고 엎드려 있어도 내가 다 나가라. 근데 소문은 뭐 내가 무섭게 한다고 소문 나가지고 있잖아요. 뭐 저기 가면 무슨 지옥처럼 막 아오지 탄광이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안 그렇거든. 근데 저 방에 들어간 저학년 애들은 4학년까지 저 모기님하고 수학하잖아요. 모기님이 절대 안 보내줘. 울어도 소용없어. 네가 어디서 울어 하면서 엄마 불러가 딱 약속을 하는 거라. 얘 울어도 절대로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 하면서 단도리 해가지고 얼마나 완벽하게 애들 수학 공부 시키는지. 우와. 그리고 수근이가 98점 맞았다잖아. 이거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제가 강의 때 자주 말하는 우리 성경이. 우리 엄마가 카페 글 써놨죠. 우리 성경이 하면서. 둘째, 세 딸 중에 둘째. 그러니까 그 큰딸이 예민하고 이래가지고 항상 둘째 딸에게 자기 스트레스 다 풀었다잖아요. 그리고 혼내고. 근데 전에 했죠. 수학 공부 시킬 때 손가락으로 셈하는 거 보고 손가락 때렸는지 어쩐지 그다음부터 애가 손가락을 떨어가지고 미술 시간에 한 번도 손을 떠는 바람에 이걸 작품을 완성해서 낸 적이 없어. 근데 얘가 이제 우리 연구소 문 열면서 와가지고 모기모하고 찌르고 볶으면서 얘는 5학년이라도 내한테 안 와. 내한테 오는 걸 무슨 유배되는 걸로 안다니까. 잠깐 왔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갔잖아. 근데 신기하게도 모기모가 아이를 진짜 존재로 받고 사랑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점점 좋아졌죠. 작년 4학년 가을에는 드디어 미술 시간에 포스터 그리기에서 시간 내에 완성해가 냈잖아. 그리고 장려상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막 경사가 났죠. 보통 아이들이 최우수상보다 더 감동적인 상이라. 그게 다 치유되고 이제 애가 건강해져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턱 쐈잖아. 그리고 또 언제지? 작년 또 가을에 애가 처음에 우리 연구소 올 때 수학이 40몇 점이었거든. 목이면 붙들고 뭐 애 잡는 조전지 아까 걔하고 무시마 가하고 야는 맨날 저녁에 저녁 먹고 나서 집에 안 가고 수학한다니까 붙들어 놓고. 그래 내가 자들 돈 얼마 내는지 물어봤다니까 내가. 아니 이거 고액과외를 해야지 그러면. 우린 너무 착한가 봐. 그 계속 붙들어 놓고 그 둘이 막 씨름하고 막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 40몇 점 받던 애가 작년에 몇 점 받았지? 90 몇 점? 작년 4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90 몇 점 받았다니까? 94점? 그래서 또 한턱 쌌지? 쌌나? 안 쌌나? 쌌어요. 근데 얘가 이번 기말고사에서 100점 맞았잖아. 40 몇 점 받던 애가, 손가락을 떨던 애가, 그 자존감 났던 애가, 자기는 이제 수학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성격이 얼마나 꼼꼼한지 몰라, 아마. 우리 스프링 노트, 4분 할 때는 스프링 노트, 수학 연습장 사주면, 거기 막 구석구석에 있잖아. 막 6학년짜리 어떤 놈은 있잖아. 4분할 노트에 곱셈 한 문제 딱 하고 넘긴다니까?
글씨 크다하게 가 곱셈풀이 가지고 하나 딱 써놓고 넘겨. 내가 4분할이니까 한 문제당 한 분할 사용하라고 아무리 내가 욕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도 임마 이거는 중간에다가 한 문제 딱 곱해놓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고 이러는데 성경이 하는 4분할의 한쪽 저 상단 구석에다가 아주 작은 글씨를 곱셈 계산해가지고요. 다 한 다음에 또 칸막이를 쳐요,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다가 또 잘라가지고 또 하고. 와, 내가 좀 넓게 쓰라고 아무리 해도 안 돼. 진짜 꼼꼼하게 하더라니까. 무슨 병적으로. 근데 애가 그 꼼꼼함을 모기모가 다 받아주고 있잖아요. 뭐 찌고 벗고 뭐 울고 불고 했어. 맨날 울고 이런다니까 싸워가지고 둘이. 아니 나는 안에서 내가 애들 큰 애들 중학생이나 고학년들 수학 공부 시키다 보면 내가 두렵고 겁난다니까. 왜냐면 저 방에서 맨날 고함지는 소리 나오거든. 모기모가 무슨 막 하여튼 막 인정사정 없어. 저 모기모는 진짜 약간 사이코인가 봐. 밖에 엄마들 다 앉아 있잖아. 그럼 내 같으면 의식이 돼가지고 고함 못 지른다니까. 정말 빡치는지 않는 다음에는. 근데 모기모는 매일 고함을 질러. 하면서 처음에는요. 그래가지고 나는 큰일 났나 싶어가지고 내가 나와서 좀 이거 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모기모 고함 질 때마다 내가 나왔거든. 내가 나오면 어떻게 돼? 더 큰 사고가 나는 거지. 모기모를 속상하게 한 무심마 있으면 내가 막 머리를 질질 끌고 막 현관까지 끌고 가고 막 이랬거든. 그래가 막 아동학대로 신고한다 하고 막. 근데 내가 해보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가만히 있는 거라. 나는 그걸 깨닫죠. 우리 연구소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조용해. 뭐 좀 시끄럽다가도 조용해져, 알았어. 근데 내가 나서면 연구소 개판되는 거라. 알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한테 가르친 거야. 뭐 교회가 어떻게 되니 나서지 말라는 거야. 응?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가 나서서 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하면 어떻게 돼요? 시끄러워지고 싸우고 분열되는 거야. 대부분 큰 교회들 보면 그래서 쪼개지는 거야. 우리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잖아요. 아,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집에서 살 때 가만히 있어 보라니까. 근데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어렵죠. 애 하는 대로 두고 가만히 있는 거 이거보다 어려운 게 없다니까. 근데 이거 많은 과정을 거쳐서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그죠? 보통 우리 와이프가 내가 애 잡을 때 있잖아요. 어릴 때 우리 애 키울 때 우리 와이프가 나서서 이제 그만하지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더 빡치는 거라 이제. 그렇죠? 보통 이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은 지금도 가만히 있어야지 사실은. 여러분들 아이하고 잡을 때 남편이 나서면 더 열받지. 그러면 이제 확전되는 전쟁이 확산되는 거나 남편한테까지. 보통 가만히 있기가 근데 어려워. 막 애는 혼나고 있지, 와이프는 막 뚜껑 열려가지고 막 머리에서 김 나고 있지, 막 이러면 남편이 애 너무 불쌍해가지고 나서다가 막 덮어쓰고 막 하잖아요. 그 이제 저는 이제 비결을 배웠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서로 다양한 아이들이 맨날 울고불고 싸우고 찌르고 볶고 삐지고 해요. 근데 웬만한 경우에 우리가 그죠? 이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금방 또 언제 거린다는 듯이 어제도 어떤 엄마가 떡볶이를 해왔나 봐. 정말 맛있는 냄새가 막 나더라고. 근데 그걸 공부 시간에 해왔어. 그래서 수학 공부하는데 다 뛰나가 떡볶이 먹냐. 내가 화장실 갔다 오니까 내 방에서 수학 공부하는 놈들이 다 나와서 막 와, 떡볶이 하면서 그 중에 4학년 가시나 하나가 제일 시끄럽대.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 들으면서요. 바로 야 조용하라 하면서 그랬더니 얘가 지한테 막 하니까 얘가 빡쳐가지고 뭘 확 떡볶이를 확 던지더니 영어방으로 문을 발로 팍 차면서 들어가는 거라. 깡패처럼. 와 세상에 내가 진짜 참. 그런데 또 따라 들어갔잖아. 야 이 가시나야 하면서 네가 깡패야 하면서 확 패주고 싶더만. 근데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따라가서 네가 깡패야 하다가 다시 내가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았어.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애는 아무 일이 없었느냐는 듯이 내 방에 들락들락 하면서 A4 가져가고 막. 그래서 내가 켰어요. 걔 부르면서 은진아 미안하다 하면서. 진짜 이게 사이코 같다니까 우리 사는 거 보면요. 너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건축 공사장에서는 항상 시끄럽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이 함께 사는 집이 되기 위해서 서로 다른 건축 재료들이 잘리고 대패질, 톱질 당하고 망치질하고, 그죠? 레미콘 차와서 시멘트 붓고 뭐 시끄럽죠. 건축하는 곳은 항상 시끄럽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함께 살려고 하니까 시끄러운 거지. 혼자 각자 자기 집을 짓고 그냥 골방에 처박혀 있으려면 아무것도 안 시끄러워. 조용하지. 그래서 암자 가면 조용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 혼자 사는 곳은 조용하다니까. 근데 함께 살려고 하면 시끄러운 거라. 근데 시끄러운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 시끌벅적하지 오히려 행복하죠. 여기 보니까 나 마지막 반전이더라고. 난 이 아파트만 이런 줄 알았어요. 서로 모여서 자기가 가진 냉장고에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식재료를 다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잖아요. 이걸 표면적으로만 보면 무슨 요리 그림책 같지. 그리고 뭐 먹거리 마련하는 그림책 같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이걸 인격적으로 우리가 비약해서 보면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내 인생에서 내놓을 것이 제한적이죠. 경험도 제한적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경험을 이렇게 내놓으면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이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엄마들하고 토라스쿨 하잖아요. 이 강의는 그냥 자기 건 안 내놓고 내가 차려놓은 것만 먹고 가는 거지만 토라스쿨 하면 각자 다 내놔야 돼. 조금씩이라도. 그게 모여가지고 풍성한 식탁이 된다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에서는 항상 시끄럽지. 시끄러운 거 싫어하면 함께 못 사는 거지. 그 처음에 여기 오는 말은 돌락하잖아. 정신병 걸린다. 왜? 항상 자기 집에서 애한테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애를 길들이던 엄마들이 여기 와서 보면 다른 애들이 다 입에, 어떤 엄마는 여기 앉아있지를 못해. 왜 그런지 알아요? 띠대는 애들 보면 다 가르쳐야 되거든. 교정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엄마가 계속 입에 대던 엄마가 있어. 오늘 없네. 그래서 애들이 그 엄마 제일 싫어하잖아. 계속 저거 띠대니면 잔소리 하니까. 근데 이 엄마도 점점 뭘 알아가고 있어. 아, 내가 입대면 안 되는구나. 그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엄마, 아빠 밑에서만 양을 받다 보니까 함께 사는 개념이 없죠. 그 지가 주인공이고 지 멋대로 하고 다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찌르고 싸우면서 왜 계곡에 보면 돌들이 전부 떠요. 뭉글뭉글하지. 왜 그래요? 그 계곡물에 계속 쓸려 내려오고 부딪히고 깎이고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네, 둥그러졌어요. 처음에 그 암석이 막 깨지고 이럴 때는 전부 뾰족뾰족하고 막 이러거든? 그런데 계곡물에 휩쓸려 내려온 돌들 보면 다 둥글둥글해져 있어요. 다듬어진 거죠. 그래서 모나지 않게 됐어.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 모난 사람들이었는데, 그죠? 계속 부딪히고 깎이고 깨지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함께 살 수 있게. 그러니까 내가 내다 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H빔이라 하더라도, 그죠? 건축에 들어가면요. 딱 적절한 용도로, 적절한 규격으로 잘려. 그렇죠? 아파트를 건축할 때 보면요. 아파트 건축하던 일을 하는 형제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몇 층을 세우려면 지하 뭐 몇 미터를 판다 하더라? 그리고 아주 가느다란 쇠파이프를 5천 개를 박는다든가? 아파트 25층 이상을 올리려고 하면 아주 가느다란 쇠파이프를 5천 개 이상을 땅에 박는데 그래야 그게 아파트가 서 있다 하대. 그래서 안 보이는 거죠. 어떤 건축 재료들은 눈에 안 보여요. 어디 속으로 쑥 들어가고 없어. 근데 어떤 건축 재료들은 샹델리에 같은 이런 건축 재료는 항상 밝게 빛나고 있죠. 근데 다 소중하잖아요. 뭐가 하나 없어도 무너진다니까. 참 신기하죠. 제가 이렇게 아이들하고 살아보니까 정말 저도 점점 교정되고 성숙해가고 있어요. 조금 이제 작년보다 나아졌어. 시끄러울 때마다 내가 뛰어나와서 그걸 해결하려고, 내가 대표니까 애들 막 고함 지르고 막 무심하다 겁주고 이래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내가 힘이 남아가지고 뭐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애들 뭐 멱살이 지고 막 이러니까 애가 막 저 아빠한테 가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오늘 아동 학대가 일어났어 하면서 막. 그러니까 저 아빠가 그래? 하면서 거기 그 좋다는 데서 뭐 폐기까지 하더라. 근데 다행히 이 엄마가 지혜롭게도 남편한테 뭐라 한 줄 알아요? 맞으면 하면 맞아야지 하면서. 와, 그래가지고 내가 신고 안 당했잖아. 너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점점 교정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쭉 지켜보시면 저도 조금씩 철 들어가고 부드러워져 가고 이런다니까.
그래서 저는 요 방에 갇혀가지고 가능하면 안 나오려고. 시끄러울 때 나오면 내가 사고 치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애들하고 살 때 이렇게 한번 해보라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집이 조용하다. 그리고 함께 사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텅 빈 냉장고에 나오는 것처럼 내게 있는 작은 좋은 것들을, 그죠? 내놓고 또 다른 사람들의 좋은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인생이, 삶이 훨씬 풍성해지고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사실은 꿈꾸면서 사는 거죠. 작지만 저는 그래서 그죠? 희망을 보고 있어요. 언젠가는 온 동네가, 저는 제 강의를 듣는 엄마들이 다 흩어져서 자기 마을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거든. 우리 목사님 소원이 그거였어요. 자기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이번에 목사님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말했다니까. 뭐랄까, 신은 완전하다.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이 씨가 온 세상에 퍼져서 세상에서 종교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너무 왜곡돼가지고 종교가 되는 바람에 특정 기독교의 신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불교인들은 기독교 싫어하고 막 이렇게 나눠져 있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예수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뭔가 하면 모든 인생은 그죠? 다 똑같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거죠. 인생은 행복하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이건 종교가 아니죠, 사실. 근데 이게 종교 안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소원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종교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 존재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 자존감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게 우리 목사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제한된 범위중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점점 마을마다 확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지막 장면처럼. 마지막 장면 봤어요? 이 반전인데, 반전. 여기 봐요. 베란다에 올라가서 보니까 온 동네가 이렇게. 우리가 꿈을 꾸면 이게 현실이 된다니까? 저도 이렇게 처음에 이 연구소를 열 때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꾸준히 오실 줄 몰랐어.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하게 점점 엄마들 관심을 가지고 많이 오고, 캠프를 가는데 막, 와, 내가 큰일 날 뻔했잖아. 캠프 원래 정원이 100명이나 120명인데 160명이 신청을 했잖아. 170명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그걸 방 배치하려고 하는데 머리 터지려고 하는 거라. 근데 이상하게 내가 확신이 생기네. 분명히 저 캠프 임박해가면 점점 정리될 것이다. 강의도 그렇죠. 처음에는 뭐 엄마도 학교 강의 듣고 한 번은 와보지. 점점 시간이 지나면 다 정리되게 돼 있어. 캠프도 다 정리되고 지금 130 몇 명을 줄었잖아. 아주 적당한 숫자로. 신기하죠. 가만히 있으면 된다니까. 하여튼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꾸준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이번 학기는 드디어 다음 주가 종강입니다. 방학 때는 안 하죠. 혹시 방학 때도 어떤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 월요일 날 오시면 돼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지금 몇 명 모이지? 12명인가? 토라스쿨 성경공부 모임이 있는데 여기 오시면 사실 더 좋죠. 시간도 짧고. 그래서 방학 동안도 계속 이제 공급이 필요하면 월요일 토라스쿨 모임 10시 반 오시면 좋겠고, 보통 방학 때 종강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하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케어해야 해서, 아이들 어리고 해서, 제 맘 같아서는 이제 여긴 서점이 아니고 우리 공간이니까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면 완전 애들이 시끄럽고 개판되거든. 그래가지고 방학 때 쉬고 저도 재충전하고. 그 다음 주에 종강을 하겠습니다. 작년처럼 종강 파티를 해야죠. 작년처럼 오늘은 뭐 엄마들이 업무 주도하는 엄마들이 각자 이 그림책처럼 집에서 맛있는 거 하나씩 들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고 종강 파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강료를 안 받잖아요. 수강료는 언제 받는 줄 알아요? 마지막 강의 날 소감으로 수강료를 대신하는 거라. 그래서 한마디씩 서로 들었던 소감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럼 진짜 행복하거든요. 엄마들 많이 울고 하잖아요. 마음을 표현해 볼 기회가 잘 없어가지고. 저한테 무슨 말 하고 싶은데 이때까지 한 번도 못 하고 있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잖아. 이 마지막 날 이걸, 그죠? 서로 이렇게 소감도 말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부담 갖지 말고요. 그냥 빈손으로 와도 돼. 빈손으로 오면 다른 여기
오래된 엄마들이 뭐, 뭘 준비하겠지, 그죠? 그렇다고 진짜 빈손으로 올라. 좀 맛있는 거 좀 들고 오고 이래가 좀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